광화문 중심에 우뚝 솟은 SJ그룹 본사 건물은 위압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다. 투명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권력과 부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최상층, 그룹 총수인 강준호의 집무실은 도시의 정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33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준호는 이미 거대한 제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천재 경영인, 냉철한 전략가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의 차가운 외모와 빈틈없는 태도 뒤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고독과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 아침 준호는 평소와 다르게 공식적인 집무실 대신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바로 그의 오른팔이자 비서실장인 김민혁이 고심 끝에 제안한 파트너사 회장의 자녀를 위한 선물 구매였다. 총수님, 이번 신제품 발표회는 워낙 중요한 자리이니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그분의 따님이 매우 아끼는 인형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고르시면 효과가 남다를 겁니다. 민혁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준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쇼핑은 시간 낭비에 불과했지만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소한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다. 준호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갤러리아 명품관이었다. 평소라면 개인 쇼퍼를 통해 해결했을 일이지만 민혁의 설득으로 그는 직접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백화점 내부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명품 매장들과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준호는 다소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의 검은색 수트와 무표정한 얼굴은 주변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고 사람들은 감히 그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했다. 그는 아동 코너를 찾아 층별 안내도를 확인했다. 아동 코너는 그의 관심사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하지만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색함을 무릅쓰고 인형 매장으로 향했다. 그는 가장 인기 있는 인형 매장 앞에 섰다. 형형색색의 인형들이 진열된 매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준호는 어떤 인형을 골라야 할지 난감했다. 그의 눈에는 모두 똑같은 손뭉치로 보일 뿐이었다. 어떤 게 제일 인기가 많습니까? 그는 직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직원은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살짝 주춤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몇 가지 인기 상품을 추천해 주었다. 준호는 직원의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그저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작은 그림자가 쏜살같이 달려와 그의 다리를 꽉 붙잡았다. 준호는 저도 모르게 몸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그는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아이였다. 대략 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준호의 다리에 얼굴을 묻고 작은 손으로 그의 바지 끝단을 잇는 힘껏 움켜쥐고 있었다. 아이의 작고 통통한 손가락이 그의 최고급 수트 원단을 구겨뜨렸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아이의 머리칼 색깔과 고개를 들어 그를 올려다보는 큰 눈에 시선이 멈췄다. 아이는 맑고 커다란 눈으로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은 놀랍도록 짙은 갈색이었고 그 속에는 순수함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목구비는 놀랍도록 준호 자신과 닮아 있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이의 코와 턱선이었다. 그것은 마치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아바. 작고 맑은 목소리가 백화점의 소란스러운 공기를 뚫고
준호의 귀에 박혔다. 아이는 또렷한 발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준호는 당황스러움을 넘어선 혼란에 빠졌다. 그는 단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으며 자녀는 더더욱 없었다. 그의 삶은 오로지 일과 성공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얘야, 잘못 본 것 같구나. 준호는 침착함을 가장하며 아이의 손을 떼어내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더욱 힘껏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아이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니야, 아빠마저 현이는 아빠 얼굴 다 기억해. 아이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했다. 현이, 아이의 이름은 현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한다고 5년 전에 어떤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젊은 여성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그녀는 준호와 아이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현아,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뛰어가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아이가 장난이 심해서. 여성이 허둥지둥 아이를 준호에게서 떼어내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불안감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준호의 얼굴을 스치자 그녀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마치 그를 아는 듯한 혹은 그를 피하고 싶은 듯한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고 준호에게 연신 사과하며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그의 이성이 아닌 알 수 없는 본능이 그들을 붙잡았다. 아이의 눈동자와 그 아이의 얼굴에서 발견한 자신과의 놀라운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했다. 잠깐만요.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여성을 가로막고 섰다. 이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얼굴이 저와 많이 닮았군요. 여성의 얼굴은 더욱 새하얘졌다.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럴 리가요. 저희 아이가 좀 착각을... 죄송합니다. 정말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황급히 뒤돌아서려 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듯했다. 준호는 그녀의 태도에서 무언가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을 넘어선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그의 질문은 집요했고 그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아이를 데리고 인파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준호는 그녀의 행동에서 미묘한 불안감과 함께 깊은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그는 재빨리 비서실장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혁, 지금 당장 갤러리아 명품관 아동 코너로 와. 그리고 보안팀을 동원해서 방금 한 여성과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속에 감춰진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아이와 여성에게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삶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고 5년 전에 잊혀진 과거와 연결될 수도 있는 실마리였다. 준호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준호는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5년 전의 흐릿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는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인해 일부 기억을 잃었다. 특히 사고 직전 몇 주간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설마 그 잊혀진 시간 속에 이 아이와 관련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이성은 불가능하다고 외쳤지만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의 유전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민혁에게 다시 연락하여 지시를 내렸다. 백화점 내 모든 CCTV를 확인해. 그리고 그 아이와 여성의 모든 동선을 파악해. 특히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영상을 확보해. 그리고 이 사실은 어떤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 철저히 비밀로 해.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이상으로 날카로운 명령조가 담겨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호기심을 넘어 그의 삶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감했다. 민혁은 준호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를 10년 넘게 보좌해왔다. 그는 준호의 표정 변화와 목소리 톤만으로도 그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민혁은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인 준호가 이렇게까지 당황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즉시 백화점 보안팀과의 협조를 지시하고 자신의 직속 팀원들을 동원하여 여성과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SJ그룹의 정보력은 막강했다. 몇 시간 안에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준호는 백화점 라운지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겠지만 그는 이 순간만큼은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현이, 그 이름이 묘하게도 가슴 한켠을 울렸다. 그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다. 그의 삶은 철저히 계획되고 통제되어 왔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아이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거대한 균열을 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총수님, 파악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현이고 여성은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백화점 지하 주차장을 통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택시 번호와 행선지를 추적 중입니다. 민혁의 보고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이현, 이수진. 준호는 나지막이 이름을 되뇌었다. 이수진, 낯선 이름이었다. 그의 기억 속에는 그 어떤 이수진도 없었다. 계속 추적해. 그리고 이수진의 모든 과거를 조사해. 가족관계, 학력, 직업, 그리고 5년 전 나와 사고가 났던 시점, 전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비밀의 진실을 파헤치고 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그날 저녁 집무실로 돌아와 밤늦도록 이수진과 이현에 대한 정보를 기다렸다. 잠시 눈을 감자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는 혹시라도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부정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이현이라는 아이에게 깊이 이끌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민혁의 보고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수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특별한 배경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5년 전 그녀의 기록이 잠시 사라진 공백기가 있었다는 보고가 준호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 그 공백기는 정확히 준호가 사고를 당하고 기억을 잃었던 시기와 겹쳤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5년 전 이수진이 일했던 직장이나 그녀가 자주 가던 곳,
그녀의 인간관계 모두를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해 특히 그녀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준호는 놓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탐색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 못 이루고 과거의 퍼즐 조각을 맞추려 애썼다. 5년 전의 사고, 그는 분명 혼자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 어렴풋이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흐릿한 여성의 형체와 따뜻한 온기,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평온했던 짧은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꿈처럼 아련했고 잡으려 할수록 더욱 멀어져 갔다. 그러나 이제 이현이라는 아이의 등장은 그 모든 그림자를 현실로 끌어내고 있었다. 그의 잊혀진 과거는 더 이상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진 진실의 조각일 수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집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을 때 준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밤새도록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했다. 평생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이현의 존재는 거대한 숙제이자 시험대였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그는 그동안 잃어버린 5년의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존재했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배우의 세력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수진의 신비로운 태도, 5년 전의 공백기, 그리고 아이의 놀라운 유사성,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준호의 집무실, 빛나는 아침 햇살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전화는 민혁의 업데이트 보고로 끊임없이 울려댔고 그의 오른팔인 김민혁 비서실장은 불안한 표정으로 준호의 책상 옆에 서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총수가 비밀 임무를 시작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진실을 향한 냉혹한 추적임을 잘 알고 있었다. 총수님, 저희가 택시에 최종 행선지를 추적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의 아파트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명품관을 떠나자마자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민혁은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웃 몇 명을 만나봤습니다. 이수진 씨와 현이는 약 1년 전쯤 그곳으로 이사왔고 조용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녀가 싱글맘이고 사무직에 종사한다는 것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불쾌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구쳤다. 그녀가 도망쳤다. 이는 그녀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그 비밀이 분명 자신과 관련되어 있음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의 모든 공공 CCTV,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을 확인해. 그녀는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없어. 그리고 이수진의 과거를 계속해서 파고들어. 지난 5년간 그녀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야 해. 준호는 침착했지만 희귀할 정도로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동시에 준호는 5년 전의 사고에 대한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을 스스로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 끔찍한 충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대가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다. 의사들은 강한 충격으로 인한 국소적 기억상실증으로 진단했다. 그는 그저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한적한 길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부신 빛과 함께 끔찍한 금속 충돌음을 들었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는 것만 기억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그 이전의 몇 주, 어쩌면 몇 달간의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다.
그의 가족과 부하들은 그가 사고 후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여성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제 현이라는 아이가 나타나 그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민혁에게 5년 전 사고에 대한 모든 파일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보고서, 의료 기록, 심지어 사고 현장 사진까지. 민혁이 두툼한 서류철을 책상에 놓자 준호는 관자놀이에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서류와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차는 충돌의 참혹함을 증명하듯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그런데 그를 사로잡는 작은 디테일이 있었다. 조수석 틈새에 끼어 있던 데이지꽃 모양의 은색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 보고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 목걸이 누가 발견했지? 준호는 사진 위로 손가락을 짚으며 물었다. 총수님, 현장 정리 중 구조팀이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가치가 없고 총수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거된 물품 목록에 대충 기재만 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이 설명했다. 준호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소박하지만 정교한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기묘할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 그의 마음속에 밀려들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여성에게도 선물했던 적이 없는 종류의 장신구였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왜 그의 차 안에 있었을까? 갑자기 준호의 머릿속에 흐릿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 잔잔한 미소, 그리고 비슷한 목걸이에서 반짝이던 빛. 하지만 그 이미지는 너무나 모호했고 너무나 빠르게 스쳐 지나가 붙잡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모호함을 떨쳐내려 했다. 그는 환영이 아닌 증거가 필요했다. 그 사이 민혁의 팀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수진이 사용하던 은행 계좌로 지난 5년간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것을 발견했다. 이 돈은 복잡한 유령 회사로부터 흘러나왔다.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그 유령 회사가 SJ그룹이 6년 전 거래했던 벤처 투자 펀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총수님, 이수진 씨는 누군가에게 침묵을 지키거나 아이를 돌보는 대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민혁이 추측했다. 저희는 지금 이 돈의 진정한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었다. 그들은 이수진과 현희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심지어 지난 5년간 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이 음모가 그의 사고 직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음을 의미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동기와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준호는 SJ그룹의 모든 경쟁사, 그와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그룹 내부의 구성원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SJ그룹은 거대한 제국이었고 권력은 끊임없는 내부 투쟁을 동반했다. 그의 자리를 탐내거나 그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분명 있었다. 그는 강동호, 그의 친삼촌이자 SJ그룹의 부회장을 떠올렸다. 동호는 야망이 큰 인물로 항상 권력을 장악하려 했다. 겉으로는 준호에게 충성하고 지지하는 척했지만 준호는 그가 늘 야심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5년 전 준호가 회복 중일 때 동호는 그룹을 장악하려 했으나 이사회에 의해 저지당했었다. 동호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준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이름이 떠올랐다. 경쟁그룹인 화성그룹의 백세준 이사. 백세준은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였다. 몇 년 전 중요한 합병 프로젝트에서 준호와 큰 마찰을 빚은 적이 있었다. 준호는 민혁에게 강동호와 백세준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들 중 누가 이런 복잡한 음모를 꾸밀 능력과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특히 누가 이수진과 아이와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야 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5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 살던 한 노파가 우연히 목격했던 사실을 진술했다. 경찰이 놓쳤던 작은 디테일이었다. 사고 직후에 어떤 여자의 그림자가 현장에서 황급히 도망치는 걸 봤어. 그녀는 매우 당황해 보였고 배가 아주 불러 있었지. 이 진술에 준호는 망견자실했다. 임신한 여인 그리고 그녀가 현장을 도망쳤다고 이는 이수진과 현이에 대한 가설과 일치했다. 그 여인이 바로 이수진이었을까? 그렇다면 현이는 그의 아들이며 그 사고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인가? 준호의 관자놀이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임신한 여인에 대한 기억에 파편들이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매우 흐릿했다. 그는 미소, 온화한 눈빛, 그리고 그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을까? 그녀가 현이를 낳은 사람일까? 죄책감이 준호를 짓눌렀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지난 5년간 무심코 자신의 아들을 버려둔 셈이었다. 그는 화려하고 강력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아들과 그 여인은 분명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준호의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이 아버지로서의 복잡한 감정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혁이 확보한 현이의 CCTV 사진을 보았다. 크고 맑은 눈, 오뚝한 코, 그리고 특히 해맑은 미소는 모두 준호 자신을 닮아 있었다. 준호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정이 퍼져나갔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는 어떤 진실이 밝혀지든 현이와 이수진을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다. 자신을 위한 정의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위해서도. 수사는 가장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민혁은 이수진을 추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전문적인 은폐 기술을 사용한 듯했다. 이는 준호에게 누군가 이수진을 보호하거나 조종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다. 나를 약화시킬 가장 큰 동기를 가진 자들에게 집중해. 특히 막대한 돈을 지불할 능력과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가진 자들을 준호는 지시했다. 그는 이수진과 현이를 찾는 열쇠가 이 음모의 배후에 있는 자를 밝혀내는 데 있다고 믿었다. 며칠 동안 준호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지냈다. 그는 여전히 SG그룹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지만 그의 마음은 현이와 이수진의 미스터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아이와 낯선 여인의 꿈이 번갈아 나타나 무의식 속에 깊이 묻힌 기억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켰다. 어느 날 저녁, 그룹의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던 준호는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5년 전 자신의 사고 직후 생명공학 회사에 대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서둘러 승인되었다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준호가 윤리적, 재정적 위험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고 이후 강동호의 감독하에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통과되고 은밀히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와 그를 겨냥한 음모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까? 준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잔인한 적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적은 단지 돈이나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준호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그리고 이수진과 현이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단순한 조릴 뿐이었다. 강준호의 삶에 드리워진 가짜 평화는 산산조각났다. SJ그룹을 운영하는 데 집중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과거의 미스터리와 예상치 못한 현이라는 소년의 등장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밖에 모르는 남자가 아니라 진실을 찾아 나서는 잠재적인 아버지이자 탐정으로 변모했다. 준호의 본래 차가움은 모든 것을 밝히려는 불타는 의지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었다. 민혁의 수사팀은 밤낮 없이 일했다. 이수진에 대한 정보는 극히 미미하고 어렵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6년 전, 준호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작은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심스러운 점은 이 연구소가 이수진이 퇴사한 직후 갑자기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총수님, 그 연구소 이름은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였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유전학 및 줄기세포에 대한 꽤 진보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의 전무이자 박진우라는 과학자가 회사 문을 닫은 직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민혁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저희는 박진우와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가 수행했던 연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유전학 줄기세포 현이가 자신과 그렇게 닮은 것과 관련이 있을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의 DNA를 조작하여 아이를 만들려 했다면 그것은 끔찍한 범죄였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멀고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줄거리 같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것은 없었다. 민혁이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에 집중하는 동안 준호는 SJ그룹 내부의 단서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는 주요 부서장들을 회의에 소집했는데 겉으로는 시장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강동호와 다른 경영진들의 표정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준호의 삼촌인 강동호는 여전히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유창하게 말하며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준호는 예리한 직감으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동호의 눈빛에 얇은 긴장감이 스치는 것을 감지했다. 민혁, 지난 5년간 강동호의 모든 금융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특히 거액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봐. 그리고 그가 화성그룹의 백세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봐. 준호는 회의 후 지시했다. 그는 이 순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심지어 그의 가족까지도. 어느 늦은 저녁, 준호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혁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해 보였다. 총수님, 저희가 우려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총수님께서 5년 전 거부하셨던 생명공학 프로젝트 피닉스에 대한 일부 데이터가 그룹의 주요 저장 시스템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오래된 서버에 백업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 그 이름의 준호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것이 야심차지만 윤리적, 재정적 위험으로 가득 찬 프로젝트였으며 면역력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는 유전자 개선, 약물 연구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준호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호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그의 사고 이후 이 프로젝트는 강동호의 감독하에 급속히 승인되고 은밀히 진행되었다. 지난 몇 년간 피닉스 프로젝트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접근했던 모든 사람, 특히 고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즉시 조사해.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피닉스 프로젝트의 모든 데이터를 즉시 내게 보내.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문서들이 준호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수조 원이 드는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준호를 경악하게 한 것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 명단에서 이수진이 일했던 연구소인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즈의 전무,
박진우라는 이름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수진은 박진우를 위해 일했다. 박진우는 피닉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준호가 사고를 당한 후 강동에 의해 급속히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승인된 직후 이수진은 사라졌고 5년 후 그녀는 준호와 놀랍도록 닮은 아이와 함께 나타났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인 음모였다. 준호는 즉시 민혁에게 연락했다. 민혁, 박진우가 핵심이야. 그는 이수진과 피닉스 프로젝트 모두와 관련이 있어. 그를 반드시 찾아내. 다음 날 아침, 제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화성그룹의 백세준 이사가 횡령과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혁은 준호에게 그것이 미끼일 뿐이라고 보고했다. 총수님, 백세준이 체포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 하거나 혹은 약한 인물을 제거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동의했다. 이 음모의 배후에 있는 자는 단순한 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돈이나 권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준호를 철저히 파괴하려 했다. 백세준의 체포는 강동호의 행동일 수 있었다.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자신의 흔적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그때 준호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왜곡되고 낮은 목소리는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찾으려 하지 마. 진실은 당신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전화는 끊겼다. 준호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협박이었다. 이는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했다. 그의 적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전쟁에 뛰어들고 있음을 알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현이가 그가 계속 나아갈 이유였다. 그는 현이의 사진을 다시 한번 보았다. 맑은 눈을 가진 아이, 해맑은 미소. 그는 지난 5년간 현이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궁금했다. 아이는 충분히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았을까 후회와 걱정이 준호의 마음속에 밀려왔다.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현이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했다. 민혁은 마침내 박진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가명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박진우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민혁은 준호가 박진우를 비밀리에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다. 만남은 해외의 한 개인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박진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초췌했다. 준호를 보자 박진우의 눈빛에 두려움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박 선생, 당신이 피닉스 프로젝트와 이수진 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준호는 차갑지만 압박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진우는 헐떡거렸다. 저는 강요당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단순한 약물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동호의 비밀 프로젝트였으며 그는 인간의 DNA를 바꿀 수 있는 유전자 혈청을 만들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개인을 만들어 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강동호는 SJ그룹의 자원을 남용하고 박진우와 같은 과학자들을 강제로 참여시켰다. 그리고 이수진, 그녀는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실험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녀는 프로젝트를 막으려 했지만 강동호는 그녀를 추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진우는 기침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총수님의 사고,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강동호는 총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총수님께서 프로젝트를 거부하셨기 때문이었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가 오랫동안 믿었던 삼촌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있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치명적인 혈청을 자신에게 실험하려 했다. 그럼 현이는 누구입니까? 준호는 목소리가 떨리는 채 물었다. 박진우는 준호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수진. 그녀는 총수님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총수님 사고 전에 총수님께서 피닉스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조사하던 중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총수님을 사랑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동호가 두 분의 관계를 알아냈습니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총수님의 사고 후 강동호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위해 아기를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이수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저지른 큰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도망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럼 이수진은 어디에 있습니까? 준호는 목이 메어 물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한국을 탈출하는 것을 도운 후 우리는 그녀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바꾸고 현이를 보호하기 위해 숨어 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총수님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는 피를 토하며 숨을 헐떡였다. 강동호. 그는 악마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준호가 더 이상 질문할 틈도 없이 박진우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났다. 그는 단지 음모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무심코 자신의 아들을 버려둔 아버지였다. 그가 기억할 수 없었던 여인. 이수진은 그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고통, 후회, 그리고 증오가 폭발했다. 그는 강동호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현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네 번째 새벽은 강준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사무실에는 무겁고 음울한 분위기가 드리워졌다. 박진우가 폭로한 정보는 준호의 정신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그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냉철하고 이성적인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는 단순한 비즈니스 음모가 아닌 친혈육에 의해 자행된 끔찍한 범죄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통,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강철 같던 총수의 마음속에서 거센 감정의 폭풍을 일으켰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준호는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보고서들을 훑어보았다. 한 줄 한 줄의 데이터, 유전자 도표, 그리고 모든 실험 보고서는 그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생생하게 다가왔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의학 연구 계획이 아니라 강동호의 뜻대로 초인적인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잠재적인 생물학적 무기였다. 준호는 강동호가 성공했다면 그의 어두운 야망을 위해 유전자 조작으로 통제되는 군대를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 쳤다. 그리고 그의 아들 현이가 그 끔찍한 실험의 일부가 될 뻔했다는 사실에 준호는 전율했다. 민혁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도 심각한 기색이 역력했다. 총수님, 강동호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피닉스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해외의 비밀리에 여러 자회사와 투자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증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정치적 연주를 이용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민혁은 말을 멈추고 준호의 표정을 살폈다.
준호의 눈은 분노와 함께 복잡한 감정으로 이글거렸다. 그가 피닉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희생시켰는지 모두 파악해. 특히 5년 전 내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그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준호는 강동호가 자신의 기억 상실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심지어 이수진과 현희의 존재를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가 믿었던 삼촌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가족까지 희생시킬 수 있는 괴물이었다. 준호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얼마나 위험한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민혁의 팀은 강동호의 수상한 활동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동호가 피닉스 프로젝트에 필요한 연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SH그룹의 비자금을 유용하고 심지어 위조된 서류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또한 강동호는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폭로하려 했던 몇몇 연구원들을 협박하고 침묵시키기 위해 사설 경호팀을 고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증거들은 강동호의 악랄함과 잔인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준호는 이수진에 대한 정보를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박진우의 증언대로 단순히 프로젝트 연구원이 아니라 준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쳐야 했던 희생자였다. 준호는 자신의 뇌리에서 지워졌던 그녀의 모습, 그 희미한 그림자를 되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목소리를, 그리고 그녀와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해내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찾는 것을 넘어 현희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다는 절박한 마음이었다. 이수진 씨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 현희를 홀로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준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냉철한 가면 뒤로 인간적인 고뇌와 후회가 밀려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현희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현희의 해맑은 미소는 준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현희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그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민혁은 준호에게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다. 총수님, 강동호가 최근 몇 달간 정체불명의 인물들과 자주 접촉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범죄 조직과 연루된 적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가 이제 폭력까지 동원하려는 건가? 피닉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고 심지어 우리를 제거하려 할 수도 있어. 준호는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강동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려 할 것이다. 준호는 즉시 SJ그룹의 법무팀과 보안팀을 소집했다. 그는 강동호의 불법적인 행동과 비리, 특히 피닉스 프로젝트의 불법성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강동호의 비자금 내역을 추적하며 그의 범죄 행각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했다. 이것은 단순히 강동호를 권좌해서 끌어내리는 것을 넘어 SJ그룹 내부에 모든 부패를 뿌리 뽑고 그룹의 명예를 회복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될 것이었다. 그는 강동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강동호는 준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준호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준호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강동호는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가하려 했다. 준호야, 너 요즘
무슨 짓을 꾸미고 다니는 거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SJ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어. 모든 걸 멈춰라. 강동호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함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삼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SJ그룹을 위기에서 구하는 일입니다. 삼촌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부패와 불법적인 행위들을 바로잡을 겁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호는 준호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강동호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삼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겁니다. 현이와 이수진 씨를 포함해서. 준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진실을 밝히고 아들을 되찾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과거의 희미한 기억들을 다시 떠올렸다. 어렴풋하게 보이는 이수진의 얼굴,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 죄책감과 동시에 그는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함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랑의 존재, 그리고 그 사랑이 낳은 소중한 생명을 이제서야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냉철한 사업가로서 살아왔던 삶은 사실 사랑과 따뜻함이 결여된 불완전한 삶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수진이 자신을 떠나 숨어 살면서 겪었을 고통을 상상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을 그녀의 삶,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했다는 사실에 준호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다. 그는 이수진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고 현이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과 행복을 주고 싶었다. 준호는 자신의 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다. 그는 강동호가 이수진을 찾고 현이를 납치하여 피닉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준호는 강동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역으로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공격자의 위치에서 강력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해졌고 그의 결심은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SJ그룹의 총수를 넘어 자신의 가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던 그에게 현이와 이수진의 존재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자 그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주는 등대였다. 그는 다가올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폭풍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호의 집무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눈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이수진과 현이의 존재, 그리고 강동호의 악랄한 음모를 알게 된 후 준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아들을 향한 뜨거운 부성애는 그에게 강력한 방패이자 칼날이 되었다. 그는 이제 방어적인 태세를 버리고 강동호를 향한 전면적인 방역을 준비했다. 민혁, 강동호의 모든 비자금 내역을 파악하고 피닉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법무팀에 넘겨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거야. 준호는 단호하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SJ그룹 내부의 부패한 세력들도 함께 뿌리 뽑을 때다. 민혁은 준호의 변화에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준호의 곁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지금처럼 확고하고 단호한 준호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민혁은 준호의 지시에 따라 SJ그룹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강동호의 비리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동호가 피닉스 프로젝트를 위해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불법적인 임상실험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통해 프로젝트 승인을 얻어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강동호는 준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준호가 예전과는 다른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자신을 압박해오고 있음을 감지했다. 강동호는 준호가 박진우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준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강준호, 네가 감히 나를 건드리려 해. 네가 나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강동호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격분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놈이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군. SJ그룹의 부회장인 나를 무너뜨리려 한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수진과 그 아이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을 거라고. 강동호는 이수진과 현희를 인질로 삼아 준호를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그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았다. 삼촌,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명백히 드러날 것이고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수진 씨와 현희에 대한 협박은 당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절박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동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민혁에게 지시했다. 강동호가 이수진 씨와 현희를 찾으려 할 거야. 보안팀을 강화하고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안전을 확보해. 특히 이수진 씨가 이전에 머물렀던 곳 주변을 철저히 감시해. 준호는 강동호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 했다. 준호는 강동호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강동호는 명예와 권력을 중요시하는 인물이었다. 준호는 그의 불법 행위를 언론에 폭로하여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준호는 단순히 폭로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강동호가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 얻으려 했던 궁극적인 목표, 즉 초인적인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비윤적이고 위험한 일인지를 대중에게 알릴 준비를 했다. 준호는 이 모든 계획을 극비리에 진행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정보를 공유했으며 심지어 SJ그룹 내부의 일부 이사들에게도 진실을 숨겼다. 그는 강동호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들었고 그의 방심을 노렸다. 며칠 후 준호는 직접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했다. 그는 SJ그룹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한 미묘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과학 발전은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 있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강동호를 자극했고 강동호는 준호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았다. 강동호는 준호의 행동에 맞서기 위해 방역에 나섰다. 그는 SJ그룹 내부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동원하여 준호를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그는 준호가 너무 젊고 경험이 부족하며 그룹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동호는 심지어 준호가 과거의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그는 여론전을 통해 준호를 고립시키고 그의 권위를 약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강동호의 수를 읽고 있었다. 그는 언론의 흐름을 주시하며 강동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공격할지 예측했다. 준호는 강동호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 그는 진실을 통해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와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여 강동호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계획이었다. 그때 현희의 소식이 전해졌다. 총수님, 이수진 씨와 현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외곽의 작은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강동호 측에서 아직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혁의 보고에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즉시 현희와 이수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불안감이 일순간 사라지는 듯했다. 준호는 현희와 이수진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소식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휴전일 뿐. 진짜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는 강동호에게 최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강동호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여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준호는 현희와의 재회를 고대했다. 그는 현희에게 아빠라고 불렸던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 그 작은 아이의 눈빛 속에서 그는 잃어버린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다. 그는 현희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고, 이수진에게는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는 강동호를 무너뜨리는 것이 단지 복수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SJ그룹을 정화하며 현희와 같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차가운 외모 뒤에는 뜨거운 정의감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폭풍의 중심에서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호의 전략은 이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수진과 현희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은 그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강동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만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들을 되찾으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사회 회의실. 이곳이 바로 강동호의 모든 죄가 만천에 드러날 무대이자 준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결전의 장이었다. 강동호는 준호가 이사회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준호가 어떤 카드를 내밀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단순한 비난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강동호는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회의 분위기를 장악하려 했고 준호의 발언을 깎아내릴 준비를 마쳤다.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인맥으로 준호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사회 회의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준호는 침착하게 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단호했다. 그는 SJ그룹의 현재 상황과 미래 비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친 후 본론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SJ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인류의 윤리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동호는 불쾌한 표정으로 준호를 노려보았다. 준호는 스크린에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띄웠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 불법적인 임상 실험,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성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진호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과 강동호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했다. 강동호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강동호 부회장님께서 피닉스 프로젝트를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조작하려는 위험하고 비윤적인 시도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준호는 강동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또한 5년 전 제가 당했던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이 모든 음모의 시작점이었다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준호는 이수진과 현희의 존재, 그리고 그들이 강동호의 위협 속에서 지난 5년간 숨어 지내야 했던 비극적인 사연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현희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현희의 해맑은 미소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강동호 부회장님은 이 아이를 피닉스 프로젝트의 마지막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떨렸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사회 멤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동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강준호. 내 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저런 근본 없는 아이를 네 아들이라고 주장하다니 전부 거짓말이야. 조작된 증거라고. 강동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소리쳤다. 그는 준호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소문을 퍼뜨려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삼촌, 진실은 당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변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강동호의 말을 끊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고 당신의 모든 범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강동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준호가 검찰에까지 손을 썼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그래, 내가 다 했어. 내가 피닉스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내가 너를 제거하려 했어. 내 놈이 방해만 안 했으면. SJ그룹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 거라고. 나는 너처럼 나약하지 않아. SJ그룹은 나의 것이야. 강동호는 분노에 차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의 추악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민혁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들은 강동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강동호 씨, 당신은 업무상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강동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사관들을 노려보았다. 이럴 수 없어. 나는 SJ그룹의 부회장이야.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강동호는 끌려나가면서도 준호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강준호 내 놈도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내 반드시 너에게 복수할 거다. 강동호가 끌려나간 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사회 멤버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다시 한번 스크린에 현희의 사진을 띄웠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SJ그룹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 제 아들 현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함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이사회 멤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준호가 단순히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SJ그룹을 진정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준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강동호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SJ그룹의 총수 강준호가 친삼촌의 악랄한 음모를 밝혀내고 자신의 아들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언론은 준호를 정의의 총수라고 칭송했고
SJ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새롭게 태어날 것을 기대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현희와 이수진이 머무는 안전가옥으로 향했다. 오랜 시간 끝에 이루어진 재회였다. 이수진은 준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5년간의 고통과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현희를 지켜주셔서. 이수진은 흐느꼈다. 준호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합니다. 이수진 씨,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당신과 현희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에 대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후회와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현희는 준호를 보자마자 아빠 하고 외치며 그의 품으로 달려들었다. 준호는 현희를 꼭 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는 현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정한 가족의 온기였다. 5년 전, 그가 사고로 잃어버렸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사랑과 행복이 이제서야 그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현희는 준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웃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희망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준호가 자신들을 찾아오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다. 현아, 아빠가 이제부터 현희 곁에 항상 있을 거야. 아빠가 현희를 지켜줄 거야. 준호는 현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치 않는 약속과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현희와 이수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현희는 준호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현희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불안감과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이수진에게 지난 5년간의 고통에 대한 모든 보상을 약속했다. 그는 그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준호 씨, 현희가 아빠를 되찾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호는 이수진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현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이수진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퇴근 후 현희와 이수진을 찾아갔다. 그는 현희와 함께 놀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현희는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준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미소가 자주 번졌다. SJ그룹의 총수로서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유능했지만 사적인 삶에서는 한 아이의 따뜻한 아빠이자 한 여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SJ그룹의 본사는 고요하면서도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다. 강동호의 구속은 재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강준호의 압도적인 리더십과 정의로운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SJ그룹 내부에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그는 과거 피닉스 프로젝트와 연루되었던 모든 부서와 인력들을 재편하고 SJ그룹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선언했다. 준호는 피닉스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임상 실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전폭적인 보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그는 박진우와 같이 강동호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협력했던 연구원들에게는 적절한 처벌과 함께 재활의 기회를 주었다. 그의 결정은 냉철하면서도 인간적이었고 SJ그룹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다. SJ그룹은 준호의 지휘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리더십은 더욱 확고해졌고 그룹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그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SJ그룹을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켜 나갔다. 그러나 준호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현이와 이수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제 그들은 준호의 넓고 따뜻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준호는 현이에게 세상의 모든 사랑을 주고 싶었다. 그는 현이와 함께 놀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현이는 준호를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준호의 얼굴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늘 자리했다. 이수진은 준호의 곁에서 현이를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느꼈다. 준호는 이수진에게 과거의 고통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수진은 준호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고 그의 진심을 믿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현이가 잠든 후 준호와 이수진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되찾아 주셔서. 이수진은 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이수진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현이의 존재도,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던 사랑도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제가 잃었던 기억을 되찾고 싶습니다. 당신과의 모든 추억을. 이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준호에게 지난 5년간 현이를 홀로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했다. 강동호의 추적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던 나날들. 홀로 현이를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 하지만 그녀는 현이를 보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이는 당신의 분신이었어요. 현이를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났고 언젠가 당신이 현이의 존재를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호는 이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녀의 희생과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수진 씨, 제가 당신과 현이를 영원히 지켜줄 겁니다. 준호는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넓고 든든했다. 이수진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느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이수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현이의 학교 행사에 참석하고 주말에는 함께 나들이를 가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일상을 만들어 나갔다. 준호는 현이에게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었고 이수진에게는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을 되찾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빛이 되었다. 강동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준호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모든 시도는 SJ그룹의 철저한 보안망과 준호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야망과 증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다. SJ그룹은 준호의 리더십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가로 존경받았다. 그의 이름은 이제 냉철한 총수가 아닌 정의로운 리더이자 따뜻한 아버지로 기억되었다. 시간이 흘러 현이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 준호의 강인함과 어머니 이수진의 따뜻함을 닮았다. 그는 SJ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주목받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현이의 성장과 이수진과의 행복한 삶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기억 상실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그의 곁에 있는 가족이었다. 현이의 존재는 준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준 소중한 기적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준호와 이수진, 현이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현이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밝게 웃었고 준호와 이수진은 그런 현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준호는 이수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고마워요. 모든 것을. 준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수진은 미소 지으며 준호에게 기댔다. 우리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 중요하죠. 그들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용서로 채워진 삶이었다. 총재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졌던 인간적인 면모.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 다시 찾아낸 삶의 진정한 의미는 강준호의 이야기를 더욱 깊고 감동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행복한 남자였다.